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할 내용들은 이제 그 퓨얼셀, 바로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퓨얼셀이라는 거는 퓨얼셀이라는 거는 바로 그 퓨얼, 연료죠. 우리말로 연료고 셀은 아마 이렇게 전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셀 연료 전지를 의미한다라는 건데, 아,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연료 전지라는 놈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도대체 이제 연료 전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그 인트로덕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료전지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수소예요. 수소라는 놈하고 그 연료전지는 이제 서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작동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 결국에는 과도기 지금 현재죠. 이놈을 요새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이제 그 이런 놈들은 이제 그 그레이 수소 혹은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혹은 블루 수소라고 하는데 그 얘네들은 이제 그 현재로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바로 이제 그 화석연료 보이죠, 여러분. 화석연료로부터 화석연료 중에 아마 천연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석유 뭐 이런 놈들을 바로 이제 개질하는 겁니다. 요 과정이 바로 개질, 리포밍이라죠. 리포밍 과정을 거쳐서 혹은 이제 원자력을 쓰기도 하죠. 이런 놈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증기를 개질하는 방법도 있고 물을 열분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스화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게 이제 현재 바로 이제 과도기라고 표시되는데 현재의 어떤 방식이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대체 에너지 즉 이 대체 에너지가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얘네들이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재생에너지에다가 어, 재생에너지로 발생되는 전기를 통해서 바로 전기를 물에 넣어주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산소는 내다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을 해서 바로 어, 이런 놈들 이용해서 자 전기 분해 혹은 열 분해를 해서 바로 물로서부터 수소를 생산해낸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서 바로 연료전지를 작동을 해서 연료전지는 결국에는 이제 발전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메가와트에서부터 작은 킬로와트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연료전지는 발전용은 이제 메가와트나 혹은 음, 기가와트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할 테고 가정용은 아마 킬로와트 단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송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승용차 기준으로는 100kW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휴대용은 사실은 요즘은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와트 정도, 그러니까 뭐 잘해봐야 10와트 정도,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기껏해야 1, 20와트. 핸드폰이라든지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수소 경제 시대로 들어가서 이 방향으로 가서 지금 현재로는 수전에 수전해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전에는 기술이 완전하게 발전하진 못했어요. 예. 자,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연료전지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전지라는 거는 1839년에 윌리엄 그로브 경, 그러니까 그로브 경이죠. 서
하죠. 어떤 경이라고 붙이죠. 그로브에서 발견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가시어스 볼레타입 배터리라는 그런 그 논문에 1842년에 그 윌리엄 그로버라는 분이 바로 여기 이제 게재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얘기되는 건데 이 놈은 바로 이제 물 전기 분해라는 건 결국에는 수전해죠. 수전해랑 연료전지랑 여기 전기 분해, 연료전지 둘이는 서로 역반응 관계입니다. 역반응.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 음극이라는 거는 여기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만나서 수소가 생겨나는 거죠. 여기죠. 여기서 하이드로젠 이볼루션 리액션 H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극에서는 아마 옥시전 그 음, 산소가 여기서 산화되는 거죠. 옥시전 OR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갈라지는 반응이고요. 근데 그 역반응은 이제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는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 양극이라고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서 아마 에노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수소가 산화, 즉 수소가 산화되는 과정이고 여기는 산소가 옥시전이 리덕션 리액션 ORR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산소가 전자를 만나서 만난 거죠. 산소가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이죠. 자, 이런 것이 연료전지의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연료전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실 음극과 양극이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방전만 하는 전지예요. 그 외부에서 전기를 반응물을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서 바로 이제 방전을 하면서 그 어, 열과 열과 전기 얘네들의 에너지죠. 그다음에 어, 물, 물을 생성하는 과정이죠. 여기는 물질이 되겠죠. 에너지와 이렇게 생기는 과정이고 바로 이제 열과 물이 생겨나는 과정인데 아, 자발적으로 전압차가 형성이 돼서 전류를 발생하고 바로 이게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전압은 1.23V입니다. 그리고 음극에서는 0V. 바로 수소의 표준 환원 전위는 0V죠. 그래서 산소의 표준 환원 전위는 1.23V. 그래가지고 1.23에서 0을 빼니까 토탈은 이론적으로는 1.23V가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아마 오늘은 인트로니까 간단하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전 그 연력학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화학 반응과 전기 화학 반응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화학 반응하고 전기 화학 반응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화학 반응과 전기 화학 반응. 전기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은 그 원자 자체는 파괴되거나 생성되지 않지만 원자의 재배율로 인해서 분자가 달라지는 즉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변화라는 거죠. 화학 변화 혹은 화학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리적 변화라는 거는 여기서는 좀 다른 거죠. 화학 반응의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고 그 상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물, 수증기 이런 거 상변하죠. 그다음에 설탕하고 물이 그냥 설탕이 용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거고 화학 변화라는 건 예를 들면서 수치타는 연소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뭐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 즉 전자가 오고 간다. 그러면 바로 전기화학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응 속도는 결국엔 전압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고 전압이 높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열이 아닌, 즉 어떤 물질이 열이 나와야 그 반응하면 열이 나와야 되는데 열 대신에 전기 에너지로 그 교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출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불이 나버린 거죠. 이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기죠. 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에너지로서는 바로 열이 나온 거.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데 순수하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건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수소 이온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여기서는 아마 전자를 만나서 산소가 전자를 만나서 결국엔 생겨나는 게 바로 물과 전기가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열도 생겨나야 되겠죠. 어쨌든 요만큼은 에너지죠. 이만큼은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바로 우리는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놈들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료전지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여기 좀 나왔는데 그 연료전지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료전지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고 아까 얘기했었던 얘기들 여러분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자, 수소가 여기 캐탈리스트라고 써 있죠. 촉매 표면에서 쪼개지는 게 보이죠? 지금 쪼개지죠. 쪼개져서 자, 전자로 쪼개지죠. 여기 전자, 그리고 여기는 수소 이온으로 쪼개져서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산소가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이죠? 산소, 옥시전이 반대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왔던 전자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서 전자가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바로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료전지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적어도 특히 이 연료전지는 그 여러 가지 연료전지 중에서 아마 그 이번 그 강의에 다룰 팸 연료전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팸 FC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퓨얼 셀 이거를 이번 그 강의 시간 동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라는 거는 어떤 종류가 다 있냐? 보면 그 중간에 그 이동되는 이온에 따라서 뭐 수산화기가 이동하는 놈, 그다음에 뭐 수소 이온, 그다음에 이거는 그 탄산이죠. 탄산염이 이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수산화이온,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떤 전해질은 어떤 상이냐 뭐 대부분의 액체상인데 고체 안에서 액체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SOFC라는 놈은 고체상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작동 온도들은 뭐냐면 알카라인 퓨얼셀 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거는 KOH 솔루션 안에서 작동 온도 80에서 250도 사이, 그다음에 PAFC는 인산이 이제 매개죠. 120에서 220도 C 정도에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의 좀 온도가 높은 이유는 여기에서 인산이 안정성을 P 아, 인산이 안정성을 가장 안정한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MCFC는 몰튼 카본 퓨얼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몰튼 용융이죠. 카본 탄산염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650도씨 정도에서 돌고 그다음에 전해질은 액체 상태. 그다음에 오늘 아마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이 PEMFC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납시온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사용을 해요. 이런 경우에 작동 온도 여기 100도 미만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대충 해서 70에서 80도씨 정도에서 작동을 대부분 합니다. 그다음에 SOFC는 이제 어디가 제가 민간인한테 얘기할 때는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솔리드 옥사이드 산화물이죠. 퓨얼셀.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이게 YSjet이 뭐냐면은 이트리움입니다. 이트리움 스테빌라이즈드 지르코니아. 바로 이제 지르코늄을 이트리움으로 이제 그 안정화시킨 어떤 그 도핑해서 만들었던 그런 세라믹인데, 이놈이 500에서 1000도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얘가 대충 한 800도씨 이상에서 작동을 하는데, 요런 놈 같은 경우는 800도씨 이상에서는 이온 전도도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온 전달이 되는데, 순고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있지만 또 어려운 단점도 있어요.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DMFC라고 있는데, 다이렉트 메탄올 퓨얼 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PEMFC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메탄올을 직접적으로 이동시킨다. 메탄올을 직접적으로 연료로 사용하라는데 배금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파워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이제는 거진 그 사장된 기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이거 작동 온도도 100도씨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거의 상온에서 거의 작동을 해요. 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따른 분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수송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자동차용 연료전지 요거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팸이죠. SOFC는 불가능하고요. DMFC 역시도 이게 굉장히 조그만 영역대에서 쓰는 거고, 가정용 보통 1에서 5kW 정도 됩니다. 3kW는 중간점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팸FC는 굉장히 이렇게 그 적용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놈 있죠. 250kW 이상의, 거의 사실 250kW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메가와트 단위예요. 이런 놈 같은 경우는 SOFC나 MCFC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들은 뭐냐면 그 음,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송용 연료전지 바로 이 부분을 이번 강의에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75kW라고 되어 있지만 자동차 요즘 최근에 나오는 넥소 같은 경우는 100kW 언저리에서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료전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기자동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 수소자동차라고도 얘기하고, 수소, 수소 전기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수소 전기차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음, 결과적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전기를 뽑아낸다라는 거죠.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뽑아내고, 전기를 이용해서, 어, 자동차를 굴린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연료전지차, 즉 연료전지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 충전 인프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이, 이거는 9모델이에요. 9모델 기준으로 20kWh 정도의, 근데 지금 10모델은 테슬라죠. 테슬라의 신모델 같은 경우는 45kWh 정도의 어떤 그 전기 용량을 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20kW를 충전한다면은 가정집 전력의, 일반적으로 가정집 전력이 3kW입니다. 그 다음에 3kW가 20kWh가 되려면 7시간 정도를 계속 충전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두 대면 두 대면은 14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시간 안에 하고 싶으면은 가정집의 전기 용량이 7배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7배 전기 용량이, 즉 이건 전기가 지나간 길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리튬인데, 전기차도 리튬에 좀 문제가 있고, 사실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랑 남미 쪽에 많이 편제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전기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도 있고, 소재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이 있는데, 뭐 환경 오염을, 전기를 만드는데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만 수소 생산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린 수소,
그린 수소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이죠.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에 발생하는 이런 부생 수소 등을 이용해서 수소차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연료 존재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놈이 여러 개 n개가 쫙 이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단위 존재라고 혹은 유니셀이라고 부릅니다. 유닛셀 단위 존재라고 부르는데 뭐 얘네들은 중간에 MEA라는 거, 이거 MEA라는 건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막 전극 접합체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뭐 G에서 핵심적인 거는 여기 GDL 가스 디퓨전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 디퓨전 뭐 요즘은 레이어라고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놈이 그라파이트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어, 바이폴라 플레이트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스가 지나가는 유로죠.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방향으로 확산이죠. 그래서 여기 전극편에서 반응 또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응이 된다라는 거. 서로 가스가 오면서 여기서 반응이 MEA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놈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지라는 건 어떤 종류가 있냐. 1차 전지, 2차 전지가 있죠. 일회용 전지, 1차 전지 일회용이죠. 망간전지, 알칼라인,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납축전지. 결국엔 충방전이 되는 놈을 2차 전지라고 그러고, 연료전지를 혹자는 3차 전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3차 전지 저는 조금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연료전지는 반응부를 연속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연속적인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연료전지. 이번 그 시간에 다룰 내용들을 바로 이놈을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바로 이놈을 얘기하자. 즉 결과적으로 뭐냐면 화학 반응을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런 그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는 거는 이제 그 IV 커브라고 이제 성능을 표현을 해요. 이거로 성능은 IV 커브라는 거 뭐야? I를 여기 소문자라고 썼죠. I가 이거는 전류고요. 그다음에 I는 전류 밀도를 의미합니다. 전류는 아마 암페어 단위를 가지고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이니까 주로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 혹은 암페어 퍼 미터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놈은 여기를 보세요. 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전류를 많이 뽑을수록 전압은 떨어집니다. 이 전압 차이를 요만큼을 이제 뭐 요 차이를 오버 포텐셜 혹은 과전위라고 표현하는데 과전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전류에서 보다 높은 전압을 보이는 뭐 그런 것이 높은 성능인데 이렇게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요 그림을 보지 마시고 요게 아, 요 놈이랑 그 요 놈, 요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좀 지울게요. 자, 이놈 자 같은 전류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같은 전류 자 0.4에서 놓고 보시면은 같은 전류 좀 삐뚤어졌지만 여러분이 새겨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전류 안에서 자 보다 전압이 높죠. 이렇게 보다 전압이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성능이 그만큼 더 좋다라는 거죠. 거꾸로 같은 전압에서 0.5V 보이죠? 0 전압에서 전류보다 많은 전류를 낸다. 이게 보다 많은 성능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바로 요 축을 보세요. 그러니까 파워 덴시티, 전압이랑 전류 밀도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요놈, 요놈,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전류 안에서 얼마나 많은
파워를 뽑아내느냐. 여기, 여기,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요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파워를, 저, 그, 높은 쪽이 높은 출력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뒤에 좀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은 바로 이제 연료가 들어와서 계질기를 통해서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중에 사실은 공기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놈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에노드에서 아마 수소가 들어간 거죠. 아까 에노드 여기 수소가 들어간 거고, 캐소드는 저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놈이 들어와서 DC 전류가 생성되고, DC 전류를 다시 교류 즉그 직류죠. 직류가 교류 전류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연료 중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질, 얘네들을 요게 연료인 거죠. 얘네를 계질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그다음에 전기가 생산되고 또 열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열병합 발전 얘기다. 열병합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연료전지 안에서는 이제 스택이 이제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제 이놈이 여러 장 쌓여있는 놈, 바로 이놈이 여러 장 쌓여있는 놈을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단위전지 유닛셀인 거고, 유닛셀 곱하기 스택 n장을 하면은 이게 스택이 됐고요. 스택이라는 말이 쌓아놨다는 얘기죠. 이런 놈을 쭉 쌓아놓은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막 전극 접합체, 요거를 MEA라고 얘기하고, 기체확산층 GDL 혹은 GDM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로 이쪽을 많이 쓰고, 분리파는 바이폴라 플레이트 줄여서 BP라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체결해서 체결기를 통해서 체결해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스택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스택은 이렇게 생긴 놈이고,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들까지 할 거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에너지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린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하는데, 그린 에너지는 이제 아주 옛날에 이 08년에 지식경제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뭐냐면 저게 신에너지 더하기 재생에너지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끼리는 공통분모니까 묶어놓죠. 그 다음에 여기 재생에너지, 신 더하기 재생에너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건 태양광, 풍력, 조력 뭐 이런 것들처럼 자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에너지를 그 우리가 필요한 걸로 재생해서 쓴다고 재생에너지고, 신에너지는 방금 나왔죠. 수소 및 연료전지 같이 그동안 써본 적이 없는 에너지, 정말 바로 뉴죠. 뉴 에너지라고, 바로 그래서 이걸 합친 놈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70년대는 대체 에너지라고 불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11개의 에너지로 분류해서, 태양광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뽑아내는 장치고, 태양열은 이거는 그냥 보일러예요. 보일러인데, 태양열은 뭐냐면 이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태양열을 집진해 갖고 그 물을 끓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올림픽 때 성화 채취하는 것도 태양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풍력은 여러분이 아실 테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얘네들이 바로 신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석탄을 액화가스화 시키고,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뭐 기타 대통령이 전하는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소수력, 얘네들 이렇게 해서 토탈 11개, 이렇게 토탈 11, 11개를 바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린 에너지의 의미를 부여지는데, 미래는 나도 잘 모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그 인트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